구글의 종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빅데이터에서 블록체인으로 바뀌는 실리콘밸리의 충격적인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지점에 이미 다다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는 생산에 관해서는 더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생산된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 가느냐는 이 분배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저명한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 이 산업은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그 현실과 가상이 단일화되는 지점, 혹은 인공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점, 이 점을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특이점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슈퍼컴퓨터들은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존재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보안이 붕괴됐으면 분명하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구글은 일종의 긴급 대책팀을 꾸려서 이제 보안이 붕괴되는 것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 포친이 말하기는 해커들과의 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은 전쟁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금융업과 보험업을 포함한 많은 업계가 이미 오프라인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주고 있어요. 보건의료 부분은 이 디지털 수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방화벽과 256비트의 보안 코드에 의지했던 기업계의 보안 원칙은 중요한 일은 절대로 인터넷을 하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철칙에 이미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렇죠? 마르크스는 미래 경제의 핵심 문제는 희소성에서의 생산이 아니라 풍족함 속에서의 재분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뉴턴을 위대한 과학자라고만 알고 있죠. 그가 인생의 절반, 이른바 현자의 돌이라고 하는, 이 현자의 돌은 비금속을 황금으로 바꿔 쓰는 재료가 있다고 믿고 상상 속의 재료에 붙인 명칭인데, 현재의 돌을 찾으려고 연금술에 낭비했음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뉴턴이요. 그는 정말로 발견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현자의 돌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뉴턴을 비평하는 사람 가운데 연구술에 기울인 그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한 파운드화를 지키는 결정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낳는데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지 정당하게 평가하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모든 분은 지식의 산물이죠. 물질은 보존되며 진보는 이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뉴턴은 세상 체계 속에서 구현된 그의 지식이야말로 뉴턴이 살았던 시대 이전 1000년의 세월의 경제적 침체와 그가 죽은 뒤로 300년 동안 이루어진 기적적인 성장을 결정적으로 구분해주게 됩니다. 기업계에서 거래를 수행하는 능력은 임의적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경제학습과 성장이 일어나는 방식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예컨대 당신 제품이 공짜라면 그것은 이미 제품이 아니며 당신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당신이 이른바 광고주로부터 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을 얼마든지 갈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한편 그것을 오픈소스로 제공한다면 당신은 그 버그 특성이 베타 제품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되죠. 구글은 비록 시가총액 경쟁에서 여전히 애플에 뒤져서 2위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하며 또한 우리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의 세상 체계는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우리 당대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구글의 그
모든 중요한 전제들이 무너질 것이므로 구글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죠. 구글이 자기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은 공짜입니다. 구글의 검색도 공짜, 이메일도 공짜. 구글이 줄잡아 300억 달러나 되는 거금을 들여 데이터 센터들을 축적한 방대한 자원들이 사용자에게 기본적으로 공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공짜는 결코 우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사업 계획이 전 세계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라면 공짜라는 조건은 기여합니다. 적어도 당신 제품에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당신 광고주와 관련된 문제는 또 별개가 된다는 그런 논리죠. 그런데 공짜가 뭐가 잘못된 것일까? 사실 공짜라는 말은 언제나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엔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공짜로 누린 대가로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많은 것을 구글에 제공하게 됩니다. 짧은 동영상 한 편을 잠깐 봤다고 치면 그 동영상에 붙어있는 광고를 보겠다는데 동의한다.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지불 신호를 따로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구글이 채택한 모든 기본 원칙 가운데 공짜 정책은 어느로 봐도 가장 상냥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가장 치명적이어서 구글이라는 기업을 궁극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흠결이라는 것이 아마 앞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검색은 소중한 서비스고 구글은 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구글은 이 검색 서비스에 기대서 번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서히 효과를 발휘한 구글의 이 은밀한 세상 체계는 결국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경제학자도 예측하고 있죠. 자, 구글의 성공은 기묘해 보입니다. 구글의 새로운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가치는 거의 3천억 달러나 됩니다. 애플보다 겨우 1,000억 달러가 적습니다. 구글은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구글이 구사하는 상업기술,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그 기술에 있습니다. 구글의 천재성은 바로 기존 관행들 때문에 빚어진다고 판단되는 모든 위험 요소를 피해가는 광고 모델을 발명하였고, 자신의 세상 체계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 모델을 확립한다는 데서 아주 빛납니다. 구글은 대부분 광고에 거의 언제나 가치가 빠져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글은 기계에 대한 딥러닝을 개발하고 2014년에 발명가이자 미래학자인 레이먼드 커즈와의 이를 채용함으로써 인간과 기계의 인지를 하나로 혼합하겠다는 천년왕국의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검색은 세상에 대한 어떤 체계를 뜻합니다. 반드시 어떤 거울 세상, 즉 검색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우주와 완전히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컴퓨터에 이러한 것을 검색하려면 우선 그의 말뭉치를 디지털 형태로, 즉 이진 단위 바이트라고 정의되는 것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변환됐다고 하죠.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똑똑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컴퓨터 과학에서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구글은 기존 광고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도 디지털 세상을 이끌어 왔습니다. 브링과 페이지는 사용자의 검색 패턴에 의해 덧붙여진 사용자 정보야말로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환영할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런 정보임을 간파했습니다. 애플의 팀 쿡은 만일 어떤 서비스가 공짜라면 당신은 고객이 아니라 제품이라는 거죠. 세르게이 브린은 구글 역사에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가격이 영원이라면 전략은 어떻게 바뀔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전체 시장을 독식한다로 판명됩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한계 비용 제로 사회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책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기기, 디바이스와 경제 활동 체계가
사물 인터넷으로 흡수되면서 점점 증대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공짜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는 검색에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뉴스에서 에너지까지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공짜는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0이라는 가격은 인류가 까마득하게 먼 석기시대에 내놓은 문물 교환 제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수단은 돈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은 시간을 지불합니다. 시간은 돈으로 측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돈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한계병 제로의 사회에서는 다른 모든 것이 풍족할 때도 시간의 희소성은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공짜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실제 고객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공짜 제품을 누가 훔치려 들겠습니까? 만일 어떤 회사의 제품 가운데 많은 제품이 공짜라면 그 회사는 절도나 해킹에 들여야 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굳이 기저상태, 즉 양자역학계에서 에너지 수준이 최소인 정상적인 상태에 기저상태를 구축하고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논리가 되죠. 공짜 제품들이 오가는 흐름 속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해커는 구글 그리고 광고를 삽입해 은밀하게 진실을 호도하는 구글의 온갖 그렇다는 말들입니다. 자, 보안에 대한 이 관심 부족이 장차 구글이 몰락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보안성 부족은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구글 이외의 모든 기업이 현재 수행하는 사업 모델의 가장 보편적이고 두드러진 위협입니다. 크립토코즘이라는 것이 이제 탄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크립토코즘. 구글의 방대한 고객 데이터 축적과 기계 마음에 대한 구글의 전망은 등은 널리 퍼진 P2P, 중앙 서버 없이 컴퓨터가 전부 대등한 입장에 놓여있는 네트워크 구성 방식인데, 혹은 중앙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 방식, 이것을 P2P라고 하는데, 이 P2P 기술의 철저한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P2P 기술을 크립토코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채용되고 있는 기술이죠. 크립토코즘의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보안 우선주의다. 두 번째 원칙은 중앙 집중하는 안전하지가 않다. 세 번째, 안전 불감주의다. 네 번째, 공짜는 없다. 다섯 번째 원칙은 시간이 최종적인 비용의 척도이다. 여섯 번째 원칙은 안정적인 돈이 인간에게 존엄과 통제를 부여한다. 일곱 번째 원칙은 생물학적 비대칭을 재생성하는 비대칭 법칙이다. 여덟 번째 원칙은 개인 키의 우선주의다. 아홉 번째 원칙은 개인 키는 개개인이 보관하지 정부나 구글이 보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열 번째 원칙은 이 모든 개인 키와 공개 키 뒤에는 인간 해석자가 있다라는 크립토코즘의 10가지 원칙입니다. 구글 세상은 사람들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회귀성에 혼합기에 놓고 한데 섞어버리지만 장차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세상은 사람 모두 다르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다는 근원적인 현실 실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사람 모두 다르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구글은 도처에 널린 광고로 사람의 눈을 사로잡으려 하지만 장차 새로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광고만 자기의 의지에 따라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자기가 들인 시간과 관심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새로운 물결의 선두자가 바로 블레이브 브라우저입니다. 이 블레이브 브라우저에서 우리는 기술에 귀를 기울이고 이 기술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모토가 되겠죠. 자, 구글의 종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즉 빅데이터에서 블록체인으로 실리콘밸리의 어떤 충격적인 미래, 앞으로 미래는 구글은 종말할 것이다. 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